과거 2차 대전 이후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질서를 관리하기에는 힘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영국에요 스탠테크놀로지라는 무역금융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약 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2, 3천억 되는 거죠. 그 평가받은 그런 회사였는데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미국의 러시아 제재 관련된 기소장에 이 회사 이름이 한번 거론된 겁니다. 이 정도로 제재가 위험하고요. 30년, 50년, 100년 갈 수도 있는 이런 전략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계속 말해온 게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힘이 사실 전 세계 GDP의 한 25%, 26%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차 대전 이후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질서를 관리하기에는 힘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 피를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6.25, 베트남전, 그다음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계속 전쟁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곳을 보면요. 여러 연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지역들을 보면 사망자가 많은 곳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게 이겼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패권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관세를 거기다 추가한 건데요. 수출 통제, 그 다음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기업들이나 은행들의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기 시절에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무니신 재무장관이 한 말이 있는데요. 내 업무의 절반이 제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재 업무가 많은 거죠. 사실 돈줄을 자르고 이런 게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면 국채 발행이나 전 세계 경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재무부 장관의 업무 절반이 제재였다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업무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일 정도니까요. 그리고 최근 영국에요 스탠테크놀로지라는 무역금융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약 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2, 3천억 되는 거죠. 그 평가받은 그런 회사였는데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미국의 러시아 제재 관련된 기소장에 이 회사 이름이 한번 거론된 겁니다. 이 회사가 제재 위반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제재 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한 줄이 들어갔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영국의 은행들, 그리고 세계의 은행들이 이 회사에 대한 대출을 한꺼번에 회수하고요.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억 달러에 달하던 가치를 평가받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1년 만에 망했어요. 이 정도로 제재가 위험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미국의 레이시온 같은 방산기업의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노트북을 열어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이 2억 달러의 벌금을 때립니다. 왜냐? 이 안에 국방 기밀이 있는데 네가 회사 노트북을 들고 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시리아나 이런 데 간 것도 있었지만 호주나 일본 같은 우방국에 간 것도 벌금 리스트에 다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이 수출 통제에 그냥 진심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를 잘못 안 따랐다가는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장 반도체만 봐도 그렇잖아요. 반도체 회사들 미국 수출 통제 따르느라고 난리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 따랐다가는 기술 패권에서 아예 배제될 수가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도시바가요 몰래 공작 기계를 소련으로 수출을 합니다. 소련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게 큰 문제인가 싶겠지만 미국은 당시에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을 그 소리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정밀한 공작 기계가 없어가지고 프로펠러를 소리 안 나게 잘 못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소리로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부 제보를 통해서 알아보니 1987년에 도시바가 그걸 수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도시바 제품 불매 운동이 백악관 앞에서 일어나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를 제대로 안 따랐다가는 어느 순간 미국의 그 기술 라인에서 배제되고 어느 순간 미국의 동맹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도시바와 일본 반도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본질은 같은데 바이든은 동맹들과 함께 엮어서 미리 조율해서 가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를 들고 동맹을 때려서 가는 거와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든 정부도 어느 정도 했냐를 생각해 보면요. 유럽의 반도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ASML을 보면 ASML 있는 도시 옆에 바로 옆에 아인트호벤입니다. 우리 뭐 박지성 선수 이런 걸로 유명한 도시죠. 아인트호벤의 공과대가 당연히 유명한데요. 거기 당연히 반도체 학과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ASML이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학과를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의 외국인 학생이 한 20% 정도 되는, 2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 공과대학에 이 중국 학생들 받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대학이 그렇게 했어요? 네덜란드 정부도 미국이 압박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반도체 핵심 기술 넘어간다, 중국 받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네덜란드 정부와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 차마 대학의 그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방법이 뭐냐면 박사 과정의 중국 학생들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들어갑니다. 바이든 정부 때인데 심지어 그랬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바로 쫓아내라 그러고 안 되면 뭐 관세, 벌금 매기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식의 차이지 대중 압박에 대한 대원칙, 중국을 어떻게 다루냐의 대원칙은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산일 것 같고요. 정말 30년, 50년, 100년 갈 수도 있는 이런 전략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은요, 지금 한 15, 16% 되거든요. 한때 많을 때 22%까지 간 걸로 아는데 중국이 실제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타격이 덜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일기 때를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상하고 압박을 했는지 보면 그게 나옵니다. 200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500억 달러 물품에 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발표합니다. 그러자 중국은 그때만 해도 바로 보복 관세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러면 2천억 달러 부과할게 라고 해서 다시 10%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제서야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생각하고 미국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로 표시한 협상 문서를 보냅니다. 파란 문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 노란 거는 우리가 잘 협의하다 보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빨간 거는 우리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거에 문서를 보냅니다. 미국 USTR 쪽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빨간 것만 협상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천억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래도 중국이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3천억 달러 더 해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하게 됩니다. 뭐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산 물품을 중국이 사주기로 하고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무역에서는요, 미국이 좀 더 우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도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못 구해서 난립니다. 최근에 뭐 그린란드 말하고 우크라이나 말할 때도 미국이 히토류를 먼저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 때부터 히토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나 많았어요. 실제로 미국이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흑연 같은 경우만 해도요,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 때 모잠비크에 자기들이 광산에 투자해서 우리도 이제 이 흑연에 대해서 좀 공급망을 개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대통령이 말하고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습니다. 그 모잠비크 지역에 또 소요 사태가 나고 하면서 그 광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히토류 광산이 하루아침에 뭐 땅에서 뭐 바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온갖 인허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본격적으로 맞붙으면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에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 무기도 못 만들거든요. 미국 무기 한 1,000개 정도는 아예 못 만들고요. 한 2,000개 정도는 부품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는 봅니다. 의외로 보면 중국이 트럼프에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는 국민들 보면 나타나는데요. 여론조사에도요.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선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트럼프와 충분히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기 때를 봤지만 잠깐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든 적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났고요. 이거 보면 어떻게든 다 피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중국 지도부에 있고, 오히려 딜만 잘하면 잘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유럽 외교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트럼프의 등장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67%가
그 부정적이라고 답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영국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특하는 나라를 보면요, 인도가 84%로 가장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61%, 러시아가 49%, 그리고 중국이 46%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미디어에, 중국 관영 미디어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악마화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보면 중국 온라인에서는 트럼프를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약간 조롱하듯 부르기도 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도체도 많이 따라갔고요. 배터리 산업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뭐 딥시크나 이런 AI도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중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로 그렇지만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를 충분히 딜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나마를 한 10여 년 전쯤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남미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갔을 때 파나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갔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 때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홍콩계 기업이지만 이제 사실 홍콩이 중국이니까요. 허치슨 완포아가 그 파나마의 양쪽 그 입구의 항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 문제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 양쪽 항구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있거든요. 그 자유무역지대에 갔더니 정말 한 80~90%는 중국 회사들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앞마당에 미국을 지나는 가장 큰 물류센터가 중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뭐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청장에게, 아마 그 자유무역지대 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미국 회사는 없나요? 하니까 글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정도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뭡니까? 변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또 미국 회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산이나 미국이 뭐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그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파나마의 관계나 그리고 아니면 체면 그리고 법적인 무슨 걸 따지느라고 아무도 그런 말을 못 해왔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파나마에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어떤 점으로 볼 수 있냐면요. 그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보고 있는 미국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미국인들이 또 한 3만 명 정도 죽었잖아요. 그 미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 위에 중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미국인 묘지와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얘네도 복수릉이라고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사실 발복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거기에 만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파나마 운하도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파나마 행정부는 되게 불쾌해하면서도 지금 중국과 홍콩의 허치슨 완포아와의 거래를 다시 감사를 하고 뭐 중국과 1대1로까지 탈퇴해버렸잖아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쓰라린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마가 1대1로에 참가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파나마까지 날아가서요, 그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중국 배들하고 또 통신하고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쓰라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중국이 속으로는 어느 정도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맹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 악화된 틈을 중국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휴에 콜롬비아에 대한 그 관세나 그다음에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요, 콜롬비아는 지금 좌파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콜롬비아는 우리랑 6.25도 같이 왔었고요. 콜롬비아는 이라크전에 참가한 중남미의 미국이 공인한 동맹입니다. 미국이 공인한 동맹이 나토 이외에 한 17개, 18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콜롬비아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중국과 항로를 개설하는 등 또 중국에 또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좌파 대통령인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콜롬비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트럼프에 대한 이런 압박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이삭죽기 하듯이 가져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과격한 행동 때문에 반미 연대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제재란 거의 가장 큰 무기는 달러입니다. 국제무역에 달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의 돈줄을 잡고 무역을 못하게 하고, 이 사람과는 달러 거래를 하지 마라고 하면 무역이 막히는 거거든요. 금융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 건데, 사실 달러의 힘이 그렇게 쉽게 쇠하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로부터 그 기축통화의 지위를 물려받을 때 미국의 경제력이 영국의 4배나 됐습니다. 금융이란 건 아주 보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그 중국의 동맹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크기가 미국의 4배가 되지 않는 이상 달러의 기축통화는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물론 그 블록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 블록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에 미국의 제재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 미래로 이게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 전쟁이 지나고 나면 수출 통제와 본격적인 제재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융단 폭격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부를 향한 정밀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지도부를 향한 정밀 폭격은 수출 통제와 제재가 될 겁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면제를 얻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면제는 좀 결국은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좀 먼저 움직여서 그쪽이 어떻게 가를 보고 미리미리 공급망 같은 걸 조절해 놓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으로의 공급망으로 가는 세계, 중국으로의 공급망으로 가는 세계로 갈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럼 우리 기업들도 내가 어디 수출하느냐, 내가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세밀하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물론 당장 트럼프 4년간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아주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 이득을 볼까라는 판단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일까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벌금을 줄일 수 있고 어떤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거를 그 회사 안에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찾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판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따지면 각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겠다는 이런 뭉텅이의 이제 재료들을 모아 놓으면 그거를 잘 포장해서 트럼프가 보기 좋고 선전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잘 포장을 해준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잘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 파고를 좀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